근데 문제는 휴머노이드는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족 보행은 여러분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네네. 좁은 공간을 지나간다든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휴머노이드는 가슴밖에 없다.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된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배터리 기술이 그 정도 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번 트랜지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BIV 시장.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 잡을까가 최종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곧 실적 시즌이라서 1분기 실적들이 곧 발표되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특징 지우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개별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면모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결정되기보다는 맞습니다. 매크로적인 영향이 네네. 너무나도 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음 아프게 조리게 지금 상황 지켜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그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 그 네. 관세 정책, 상호 관세 정책의 폭풍이 너무나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체 미국 산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실 빅테크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죠.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물론 다시 내려갔다가 아마 이번 주 이거 촬영이 녹화 나가는 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두 가지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고 지금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예를 들면 두 가지 좋은 소식은 우선은 반도체 부분에서 이 상호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5일, 미국 시간으로 4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발표할 것 같아요. 이미 4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세미컨덕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영역까지 즉 AI 칩이라든지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것이 좀 풀린다라면 엔비디아에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좋은 소식은 지난주에 결정됐던 거죠.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현지 투자를 좀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지금 H20 칩, 지금, 즉, H100의 중국용 버전이죠. 이 H20에 대한 수출 금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H20을 계속 수출해 주겠다는 조건, 물론 이것도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액 약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엔비디아에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쓰는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병목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 데이터 센터 2개 짓기로 했는데 1개 반을 짓는다든지 1개를 짓게 된 거죠. 이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저하되는 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1월 초에 올해 한 해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메타 같은 경우도 600억 달러가 넘는 투자하기로 했고 구글은 750억 달러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4개 기업만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이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어긋나게 되거나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여러분 중국의 기자재가 30%에서 4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후폭풍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타격 오늘 뭐 이번 주에 아마 애플 주가는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에 대한 상호 관세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100%가 넘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라는 거고 벌써 아이폰 매장 앞에서 사재기가 있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되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해외여행 가면 이제 사갖고 올 것은 관광지에서 어떤 뭐 관광지의 어떤 특산물이 아니라 아이폰 사갖고 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상호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면 애플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애플이 상호관세를 면제받았던 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애플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인데 그럼 이 50%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서 $800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 예외 조항으로 받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의 뭐 적정량의 수입 액수라든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액수 미만은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수입을 할 수 있고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관세 정책을 상관세 정책을 지금 채택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는 곳들이 줄줄 생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국에서 넘버원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근데 아마존 셀러의 약 40% 정도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에다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중국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직접적으로 미국에다 물건을 팔게 되는 건데 여기에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런 생필품들이 대단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아마존 스스로도 받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들어서 소비자들도 받게 되고 아마존 스스로는 이거 팔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광고 매출도 요즘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광고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거 2018년에 아마존도 예외 조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존이 예외 조항을 받을지 이건 아무런 결정은 난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테무가 여러분 슈퍼볼에서도 광고를 하고 대단히 강력한 광고주입니다. 2023년 통계밖에 없지만 2023년 뉴욕타임즈 분석이나 이런 걸 따르면 테무가 메타에게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광고한 액수가 $20억. 한국도 여러분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하죠. 테무의 광고가 많아요. 요거는 빼고 미국에서만 광고한 돈이 $20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쉬인이라고 해서 패션에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대단히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중국 그런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광고를 엄청나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광고 매출이 줄게 되면은 메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구글 또한 검색 광고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AI 미래 경쟁력을 위한 AI 투자 그리고 현재에서의 광고 수익 그리고 현재에서 아마존과 같은 매출 수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아이폰의 판매 수익 이런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면서 미중 갈등이 쉽게 결정나지 않더라도 미국의 빅테크들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미국의 소비자들을 얼마나 보호해줄지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해지니까 즉각적으로 풋을 했던 것처럼 개입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미국 빅테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해줄지가 빨리 정해져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이런 매크로 영역에서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미국이 AI 경쟁력이라든지 신규 사업 경쟁력들을 얼마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주가가 다 올라갔던 것은 AI 경제의 어떤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니까요. 뭐 빠르면 5월달 늦어도 6월달 정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AI와 관련된 선거 공약 때도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경제의 드라이브를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걸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취임식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AI에 대한 다양한 안전 조치라든지 규제 조치들을 다 행정명령을 폐기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지능 정책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능 정책을 내오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상호 관세 문제를 풀어줘야만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90일을 유예 기간으로 하면서 협상이 들어갈 텐데 협상이 끝나는 국가들이 속속속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정말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협과 합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체 미국의 AI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빅테크들이나 AI 관련주들 미국의 주가들이 많이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롤러코스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롤러코스트를 계속 타면서 좀 이러한 급락하고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엔비디아의 뭐 GTC 2025도 있었고 네. 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4월 달에 보니까 뭐 베이징에서 뭐 최초로 로봇 마라톤 대회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좀 그 뭐 이제 6월 달에 이제 테슬라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그 어디죠? 텍사스에서 네네. FSD 네. 관련된 그 발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좀 하반기 AI 관련된 글로벌 이슈 박사님 좀 주목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네. 퍼포먼스 경쟁이 심했죠. 네네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록도 그록 수리를 해갖고 그록. 네네. 수리를 내놓을 때 있어서 엔비디아 GPU 20만 장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클로드가 2.7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 오픈 AI 챗GPT는 4.5를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2.5를 선보였고, 네네네. 그다음에 4월 초에 여러분 메타가 라마 4를 네. 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맞아요. 네. 좋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또한 지금 딥시크 이후에 알리바바의 컨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거의 미국 서비스들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딥시크 이후에 네. 프라이스 컴페티션, 가격 경쟁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운영상의 효율성을 하면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오픈AI 같은 경우도 요즘 여러분 로그인을 안 하고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서비스가 가능하고 로그인을 해도 무료가 있어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물론 제한은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으로 다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의 2.5 가장 앞선 서비스죠. 2.5도 여러분 로그인만 하면은 무료로도 많은 질문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가격 경쟁이 내려가는 거고 뭐 뒷단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API 같은 경우에도 O3 같은 경우에는 O1 대비해서 지금 한 10분의 1 이하로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도 맞춰서도 성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퍼포먼스 컴페티션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는데 퍼포먼스는 좋아지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디맨드가 확장하는 수요가 커지는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그럼 수요가 커지면 또 이 수요가 커진 시장에서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럼 또 다시 퍼포먼스 경쟁이 일어나고 수요는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 2025년이라는 거고 그래서 모델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게 확대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벤트들은 뭐 예를 들자면 요즘 AI 에이전트 시대다 대단히 복잡한 말이고 뭐 AI 비서라고도 하고 집사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뭐 AI 강의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에이전트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뭐 필립스의 스마트 홈, LG전자의 스마트 홈 있다가 이것을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어떤 공동의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스마트홈이 요즘 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에서도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요즘 이 에이전트 만드는 일들은 대단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큰 전환점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발자들이 좋은 거고 각종 스타트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 좋은 거고요. 우리가 큰 빅테크들이 대규모적으로 성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뭔가를 할 때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사이즈를 얼마나 키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먼저 우선은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볼 때는 지브리가의 성공을 여러분 대단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브리 성공을 저작권이라든지 뭐 GPU가 녹아내린다 이거는 다 소음과 같은 소식이고 핵심은 지브리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오픈 AI가 1억 명의 추가적인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4억 명이었던 것이 지금 5억 명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소프트뱅크하고의 400억 달러라고 하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뭐 지브리도 결합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이것을 5억 명에서 6억 명, 7억 명, 8억 명, 9억 명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유료로 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20 이상씩 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 이상 내고 있으면 2천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오픈AI 경영진이라면 2천만 명을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그렇겠죠.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5억 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이 5억 명의 숫자를 어떻게 10억 명으로 만들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4월 11일자 이제 오픈AI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여러분 챗GPT라든지 이러한 거대 언어 모델들의 가장 큰 단점은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한 달 전의 대화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오픈AI가 먼저 하고 사실 구글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타이탄스 모델이라고 해서.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겼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제가 키우는 고양이와 관련된 봄이라는 고양이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네네.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다른 것들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사용하지 챗GPT를 못 끊겠어요. 끊으면 그 기억이 지워질까 봐. 메모리가 용량이 한정적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다 온 사이에 그 메모리를 지웠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묶이는 건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락인 이펙트라고. 락인, 네네. 마치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그쵸. 이모티콘을 판매했던 것을 락인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 이모티콘으로 내가 많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표현 잘하고 친구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맞아요. 얘는 이모티콘 정말 잘 활용해. 근데 여러분 라인으로 옮기거나 텔레그램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모티콘 다시 사야 되고 그 이모티콘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락인 이펙트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AI 서비스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제는 락인까지 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락인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 그럼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AI 브라우저 시장이라는 건데요. 작년 말부터 오픈AI가 준비를 했었고 오픈AI는 4월 달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AI 브라우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구글 또한 작년 12월 말에 클로즈 베타로 프로젝트 마리너라는 AI 브라우저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2월 말에 올해 2월 말에 이제 해성이라는 뜻의 코멧이라고 하는 AI 브라우저의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AI 브라우저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번에 지난주에 시작한 아마존의 Buy for me, 나를 위해서 사줘. 이 기능을 이건 프로젝트로 프로토타입을 시작한 건데요. 이게 AI 브라우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마존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AWS밖에 없지만 아마존 쿠팡이 모방하려는 게 아마존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북미에서 가장 크고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서비스가 아마존이죠. 그럼 제가 거기 또 여러분들 쿠팡 와우 다 이거 아마존 프라임 모방한 거거든요. 그럼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월 단위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가끔 아마존에서 안 팔고 딴 데서 사는 거 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이키는 아마존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이키는 흔히 말하는 D2C라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이키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Buy for me, 나를 위해 사주니까 이 에이전트입니다. 쇼핑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키의 신발 어떤 거 디자인 이거 갖고 싶으니까 네가 사보아. 그럼 제가 아마존을 떠나지 않아도 얘가 가가지고 나이키 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 나이키 입장에서는 얘가 AI인지 강정수가 들어와서 사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GUI 에이전트라고 해서 GUI가 여러 조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윈도우즈에 등장 물론 그 전에 매킨토시가 했었죠.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GUI라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GUI를 클릭하면서 서핑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또 타이핑도 해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서 그 제품 검색해야 되면 검색하고 로봇이 들어가서 강정수 대신에 나이키 가서 물건 사갖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쿠팡에서 만약에 이런 바이 포 미를 도입을 했다라면 저는 쿠팡이 있는데 제가 야 이거 혹시 쿠팡보다 네이버 스토어가 가격이 저렴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 제품 파는지 보고 혹시 네이버 스토어가 가격이 저렴하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그 물건 사갖고 와. 근데 쿠팡을 떠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AI 브라우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쇼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비행기표 끊어와 오사카 놀러 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 브라우저 내에서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메일 쓰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유튜브 보고 있어도 돼요. 이걸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데스크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동안 또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동안 비행기표 가장 저렴한 표를 계속해서 검색하다가 가장 쌀 때 너가 사갖고 와. 2시간 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AI 브라우저 내에서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오픈AI도 장악하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악하고 싶어하고 구글도 장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존의 어떠한 플랫폼 경제의 질서가 시장 질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소비자의 과거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개인정보의 침해 이슈도 있지만 이건 옵아웃으로 여러분 옵트아웃으로 지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을 통해서 내가 신뢰가 형성되면 다양한 인물을 제가
미션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미션은 뭡니까? 물건 구매해 주는 거예요. 또는 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한 뭔가를 해줘. 엄청 많죠. 엄청나게 AI 브라우저에서 에이전트에서 시킬 수가 네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경제 속에서 모바일 경제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질서 재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2025년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누가 패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이 AI 경제 시대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저는 결정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함유량을 치면 오픈 AI가 구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구글이 아직은 더 많이 갖고 있죠. 구글이 더 많이 갖고 있죠. 메타가 더 많이 데이터 자체는 그렇죠. 네. 그 빅테크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박사님 보시기에 그 매크로 외에 빅테크 자체만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빅테크가 과연 AI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냐, 그런 문제라든가,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언제쯤 그걸로 돈을 벌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거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빅테크 자체만의 AI 산업과 연관된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말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지만 핵심적인 거를 여러 가지 테이즈가 있습니다. 빅테크, 그러니까 AI가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크리테리아로, 기준점으로 우리가 그걸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클레이 셔키가 했던 말이죠.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그 기술로 인해서 뉴 비헤이비어, 새로운 행동 습관을 수용했을 때 비로소 기술혁명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음악을 듣는 새로운 행동 습관이 변했느냐 질문하시면 예스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동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이 커머스를 하는 방식이 변했고요. 뭐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물론 데스크탑으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것이 훨씬 더 대중화됐죠.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건 스마트폰과 함께 뱅킹하는, 은행 거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러한 방식들이 변화가, 생활 습관이 변하는 거죠. 하나의 테크놀로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자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습관을 변하고 이러한 이 새로운 행동 습관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결국은 시장도 장악한다. 이것이 이제 클레이 셔키가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모바일 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정말로 지금 AI 경제를 구성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AI 때문에 우리의 업무 습관이 변했는가? 이제 예를 들면 엑셀이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것처럼 AI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진입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도 바뀌었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문자 메시지에 있었던 제한됐던 것이 아니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양식 변해오고, 또 소셜 미디어 등장,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등장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변했는데, 요즘 AI 커뮤니케이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하고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또 AI에게 뭔가를 물어보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AI를 통한 검색도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검색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90%가 꺾이는, 89%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그 90%가 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던 구글이 그게 꺾였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머스 부분에서 쇼핑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들이 변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없고 머저리티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장악되는 것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이 나가더라. 엔비디아 칩은 고속도로를 닿는 아스팔트나 철근이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죠. 인프라스트럭처로도 돈을 법니다. 스마트폰 경제, 모바일 경제에서 인프라스트럭처는 뭡니까?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인프라스트럭처죠. 여기도 돈을 법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통신사한테 스마트폰 이전보다 매달 막 5만 원씩 6만 원씩 돈 내고 있고, 통신사 엄청나게 떼돈 벌고 있고, 스마트폰 업체도 떼돈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나 샀는데 여기서는 애플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쿠팡도 안 되고 배민도 안 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구매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시장이 네. 마지막 퍼즐인 거고 이것이 사실은 완성되면서 우리가 모바일 경제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AI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만 깐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동차가 뭐가 달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자동차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고 이 시장이 비로소 202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AI 거품이 터질 거라는 우려는 저는 반대합니다. 거품이 터질 거라는 우려는 반대하지만 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품이 연착륙할 수 있고 경착륙할 수 있는데 터지는 경착륙은 아니라는 거고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만나면서 우리의 행동 습관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와 미디어 소비와 그다음에 커머스와 뱅킹에서 바뀌게 된다라면 이때 이것은 연착륙을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AI 경제가 커지는 징후라고 보는데 2025년은 그러한 모습들과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AI 거품론은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AI 관련된 킬러 앱의 그 범용성이나 그 성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는 데가 일단은 뭐 아까 말씀 이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차량과 관련된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젠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뉴 마켓이죠. 뉴 마켓에서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휴머노이드 시장은 뭐 따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큰 시장, 자동차 시장보다 30배가 더 크다고 보지만 지금 여러분 R&D 단계입니다. R&D 단계의 기업. 우리가 양자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R&D 단계죠. 네네네. 물론 매출은 나와요. R&D 단계에서도. 왜냐하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파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는 못했지만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술 중에서 양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석유 자원을 천연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은행에다가 보안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R&D 단계에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사업 아직 R&D인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R&D에서 시장으로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바이두의 아폴로 고 같은 경우가 우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에 있죠. 아직 폭발적으로 대중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이 6월 달로 예고되어 있지만 그것도 첫 번째 테스트인 거고요. 이것들이 확산되려면 시간들이 걸리게 돼 있죠. 아직은 이거는요, 여러분. 명확하게 대중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 그 성장이 현실성에 대해 보고 가슴 설레하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만 펀다멘탈이 받쳐주는 것은 아니죠. 휴머노이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뒷부분에 말할 거 미리 좀 땡기면 가장 극단적인 것 중국의 그 유니트리가 막 설날 때 춤췄던 거. 그 유니트리 여러분 작동 시간이 2시간이에요. 배터리가. 그럼 현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걔가? 막 덤블링하고 막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런 애들 다 2시간 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큰데요. 동일한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갈 경우 로봇은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그러니까 머저리티, 메인스트림 또는 매스 프로덕션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투여할 수가 없죠. 공장 연할 때 애들이 2시간마다 배터리가 다 닳았다 그래서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몇 대를 사야 돼요. 동일한 인간의 한 명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R&D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알파폴드가 만들어지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대단히 큰 진척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작년에 노벨 화학상도 받았지만 다양한 주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약을 만든다는 것은 이 병원균도 단백질이니까요.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건 지금 AI를 통해서 DNA 구조를 밝혀내고 있고 상호작용 구조도 지금 DNA로 밝혀내고 있지만 대단히 조건이 수억 개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에 가까운 조건이 있죠. 날씨가 온도가 몇 도냐, 그리고 여기 안에 습도가 몇 개냐, 단백질 상호작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런 걸 다 포착한다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는 AI에서 가속화는 되고 있지만 워낙 느렸기 때문에 워낙 고려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빨라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암을 치료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막 쏟아지고 이러진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기다리는데 근데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은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건 AI 밀리터리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군사 작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변하면서 네. 즉 AI와 드론 전쟁으로 재편됐고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AI 드론 전쟁으로 지금 무장을 하면서 미국 지금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램스 탱크 네. 미국의 탱크죠. 네네. 파박살 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탱크를 쓰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못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1000대의 탱크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드론 만드는 게 더 전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에는 새로운 방산 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0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하죠. 가미가제 드론을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엔드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방산 업체와 오픈 AI가 협업을 한다든지 여기에 팔란티어가 협업을 한다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지금 미국 국방부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구글마저 올해 2월 달에는 자기네들은 방산 업체는 방산과 감시 체계는 쓰지 않기로 했었는데 재미난 그거 조항을 없앴죠.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네네. 그래서 참여하면서 지금은 AI 방산과 관련돼서 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태도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면서 나토만 믿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이 AI 방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AI 드라이빙 부분, 셀프 드라이빙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신규 시장도 막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네네. 태동하고 시작하는 시장에 일찍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처를 찾는 건 매우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감장 다음 달에 대박을 일으켜주고 다다음 달에 막 300%가 상장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네네. 하지만 꾸준히 신규 사업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하고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가 뭐 지금 주가가 뭐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고 앞으로 테슬라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펀다멘탈의 비유 없이 기대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로 올라간 거잖아요. 심리적인.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작년 4분기라든지 올해 1분기에 좋았냐? 전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작년 4분기에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쌓은 탑은 심리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에게 당장 득될 거는 안 보이니까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지금 하락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물론 그것에 중첩된 교집 합의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네. 한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1번 때문이다. 한쪽은 2번 때문이다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집 합의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1번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무래도 공화당 지금 네네. 행정부 일을 하고 있고 도지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고 네네.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고 이것이 유럽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불태운다든지 대지점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전문가에 따라서 생각은 다르지만 매출 전체 10%에서 20%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근데 작년 올해 1월, 2월에 있었던 유럽에서의 매출 50% 감소는 모델 Y가 주니퍼가 생산이 중단되면서 네. 있어났던 이유라고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10%에서 20%의 감축 부분은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부분도 전 동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50%가 매출이 떨어진 것을 다 일론 머스크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네네. 나라에 따라서는 10%에서 20% 정도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의해서 됐고 나머지 부분은 모델 Y가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모델 Y의 판매량이 회복됐다는 점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거고 하지만 확실하게 미국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델 Y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들에서 미국 같은 경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3월 중순부터 하순 쪽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통계상으로 너무나도 짧게 잡혔기 네네. 때문에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4, 5, 6월 그러니까 2분기에서의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얼마나 정책 영향력을 받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정책 영향이 있겠지만 대단히 3월 중순부터 인도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을 측정하기는 되게 어렵다. 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 구조에서의 불안함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꾸 도지에서만 일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 저 테슬라 챙기고 있냐. 네네네. 이러한 걱정들이 이제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올 핸즈 미팅이라고 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팅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했었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올해 말까지의 가이던스를 얘기를 해줬죠. 네.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옵티머스를 5,000대를 생산하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11월, 12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바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는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 이제 본격적인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모델 2가 될지 모델 Q가 될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단히 그 대량 생산에 대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새로운 모델 출현도 8, 9월에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라면 시간적으로는 조금 신뢰가 안 됐을 텐데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지금 6월 달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즈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의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지금 시범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죠. FSD에. 네네. 막 자전거들이 네덜란드는 여러분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전거의 천국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FSD가 지금 뭐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아직 시범 테스트입니다만 이거는 언슈퍼바이즈가 아니라 슈퍼바이즈드의 테스트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단계적으로 나봐 테슬라 FSD가 이제 올해 내로는 잘하면 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언슈퍼바이즈드는 아닙니다. 슈퍼바이즈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가이던스는 저는 되게 좋게 나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모든 이 기업들에게 이 자동차 관세가 부품을 포함해서 25%가 지금 부과된 상태잖아요.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안정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자를 많이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되는 테슬라의 모든 벤더들 부품은 거의 90%가 넘게 중국에 있고요. 네네. 물론 여기에는 일부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의 부품들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는 유럽에서 현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좀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90%를 다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 근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도 일부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도 지금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테슬라의 생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네. 이거를 고객에게 전가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 총 매출 수익률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에게는 이건 매크로적인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정신 승리한다고 GM이나 포드보다는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게 아니 그거는 그쪽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 테슬라 실적 보실 때 우리가 GM하고 포드랑 비교하는 건 이미 끝난 시대예요. 네네. 딱 봤을 때 프로핏 마진이 좋지 않다. 매출 가격 인상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것만으로 테슬라 주가는 영향받습니다. 네네. 테슬라가 뭐 토요타보다 낫다, GM보다 낫다, 포드보다 사정이 낫다. 이거는 완전히 정신승리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죠. 네네. 테슬라 그 자체의 매출과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체의 프로핏 마진이 어떠한 증가, 성장세를 가지고 있느냐. 네네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네. 이런 부분에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분명하게 존재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집권 여당의 두 번째 여당 거기 이제 코얼리션을 하니까 네. 거기 우선 당대표하고 이런 토론을 하면서 줌으로 연결해서 하면서 자기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완전히 무관세로 가는 나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관세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 다 한다고 해서 네네.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1기 때도 트럼프가 밀고 나갔던 거고 2기 때도 공약에서 계속해서 고관세로 한번 관세를 내버리지 하여
세계 무역 질서를 바꾸겠고 미국을 새롭게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이 옳건 그르건 네네. 트럼프의 정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침 발랐으니까 내가 저기 선거 지원해 줬으니까 이 정책 포기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 갈등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일론 머스크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폭발적 성장만 남았다. 이거는 환상이죠. 저는 주가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올해 말까지. 우리 올까지 중장기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 본다라면 회복되는데 $400를 넘어서는 일은 올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앞에 이제 AI 관련돼서 전반적인 빅테크들 얘기를 나눴는데 엔비디아의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좀 강력한 경쟁자는 좀 어디라고 보시고 최근에 뭐 브로드컴이랑 뭐 퀄컴 얘기도 나오고 AMD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좀 탄력적으로 다시 좀 주가가 회복되거나 엔비디아의 뭐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좀 반영되는 시기는 좀 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 회복은 좀 가능하지만 네. 엔비디아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높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엔비디아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TSM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공급량을 높여줄 때 그렇다고 TSMC가 공장 하나 질 때마다 100% 다 엔비디아를 위해서 해주냐?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애플 것도 만들어줘야죠. 테슬라 거에 보조칩도 만들어줘야죠. 테슬라의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줘야죠. 브로드컴에서 오는 거 해야죠. 마블 테크놀로지가 해달라는 거 해야죠. 각종 NPU 지금 기업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NPU 기업들이 만드는 것도 만들어줘야죠. 이거 뭐 만들어야 될 것들이 한두 끝도 없는데 이걸 100% 엔비디아에게 배당할 수 없다라는 것. 즉 뭐냐면 생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풀어야 될 것은 생산에서의 병목 현상인데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블랙엘 이슈가 그거죠. 너무 이 칩이 고성능이 되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데서 이 설계 디자인의 복잡성에 의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그 후년에는 더 좋아지는데 과연 이것을 TSMC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칩은 좋아지는데 생산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금 불안감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TSMC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일본에서 공장이 이제 곧 가동이 되고 독일에서 나오는 공장 지금 짓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고사양 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반이고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칩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태국에서도 계속 태국이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계속 공장을 확대하고 있죠. 그럼 이 공장 확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갈등 부분이 존재하고 있죠.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이완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다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요. 타이완을 방어해줄 이유가 없어요. 타이완을 방어해주는 건요. 거기 TSMC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TSMC가 더 이상 칩을 생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이완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미국에 투자해. 그러면 우리가 100을 투자하는 것 중에 20만 해. 80은 타이완에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너희 가족들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한 이 볼모로 TSMC를 타이완 정부는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 또한 공격을 못해요. 중국은 아직까지 100% 반도체 독립을 하지 못했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100% 반도체 독립해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타이완을 공격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타이완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 타이완 정부에게는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 없으면 안 되게끔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타이완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면서 또 적절하게 트럼프니까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옮겨주는 정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TSMC가 타이완 정부와 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겪고 있는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률이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매출 성장률, 성능 좋은 제품 만든 거 설계 잘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다 공급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공급의 병목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 넥스트 버전은 피지컬 AI다. 다 전망도 다 좋아요. 네네. 자율주행에 들어가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겠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도 AI를 결합하는 이러한 버티컬 뭐 서비스를 하겠다. 저는 그다음에 쿠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력한 회장, 엔비디아는 너무나도 좋다고 봐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는 TSM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급 병목이다.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혹시 이 공급 병목을 조금은 해결하는 솔루션이 뭐 그럼 좋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막 오르겠죠. 그거 저희 모든 삼성전자 주주가 바라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바람이죠. 희망과 현실은 다른 거죠. 여러분 기대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삼성전자 하길 바랍니다. 네. 파운드리의 능력이 있어서 뭐 3나노, 2나노 이런 데도 공장들도 하고 수율도 그냥 빵빵하게 좋고 네. HBM도 그걸 그렇게 오래 끌고 있는데 이제는 좀 HBM도 만들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하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거는 기대죠.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그런 혁신들을 이뤄낼 수 인텔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뭐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의미 있는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를 그걸 뭐 되지 않을까는 어떠한 지금 객관적 근거가 없죠. 앞으로도 향후 1, 2년 내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물량을 일부 받아갈 확률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비난하고 싶지는 네네네. 않아요. 네. 근데 저로서는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견학 가서 네. 제가 보통 큰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견학을 많이 가죠. 네네네네. 미래디셋 같은 경우에는 그쵸, 네네. 테슬라 공장도 갔다 오고 네네. 맞아요. 삼성전자 공장도 갔다 오는데 네네. 제가 공장을 안 가본 이상 네네. 내부 기밀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언론에 밝혀진 거로는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한 신호가 안 잡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2나노, 3나노 공장에서 수율을 엄청나게 높였다, 대량 생산 규모로 간다라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맞습니다. 네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삼성전자하고 협상하지만 결국은 TSMC를 택하잖아요. 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TSMC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갖다 패킹하는 부분에서 네네. 그 지역에 있는 타이완에 있는 이런 생태계가 네네네. 뛰어나다라는 대만, 부분도 네네네. 있고 삼성만 나 홀로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세가 꺾일 또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저의 정보력으로는 제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네. 이거는 투자자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신다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할 이유를 찾으셨다면 하시는 거고. 네. 아마 많은 부분을 못 찾으실 거고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기대 갖고는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황과 비테슬라 진영의 자율주행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 더 해주신다면. 우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도 앞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격차가 빨리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죠. 네. 우선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흐름 중에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될 흐름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GM과 토요타랑 결합을 하면서 네네. 자율주행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행 데이터 속에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네.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실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네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수 차량에 또 레이더하고 라이다에 네.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화질 지도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야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범용성을 갖기 어렵다는 부분에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영국에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도 지금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혼다가 거기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페어링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테슬라가 좀 그래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서운 건 중국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하웨이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웨이모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중화된 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바이두하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도 하지만 네. 예를 들면 리아우토라든지 또는
BYD도 사실 하웨이 거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다 제공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고 즉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자기네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페어링돼서 공급해주면서 주행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있고 네네. 그럼 이제 주행 데이터가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도 나가고 있고 지금 태국에도 나가고 있고 유럽에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BYD 같은 건 이제 본격적으로 자체만의 AI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하겠다고 나선 거고 네네. 그러면 빨리 쫓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샤오펑이라고 하는 샤오펑 같은 경우는 테슬라 따라장이죠. 완전히 원투원 카피하는 곳이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AI를 그쪽도 작년 봄부터 전환을 하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대단히 이 지오폴리티컬한 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도 분명히 준비하다. 물론 중간에 교집합 지역도 있겠죠. 예를 들면 태국이나 브라질은 테슬라 차량도 미국 차량들도 허용하겠지만 중국 차량도 허용하는 이런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지금 허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서 테슬라는 꽃놀이패이기도 하고 또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기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국에서 허용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미 막아놨고요. 트럼프도 이거를 갖다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큰 틀로서 나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대단히 FSD가 엔드-투-엔드 AI로 가면서 버전 12부터 대단히 좋아졌는데요. 버전 11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버전 12부터 좋아지고 버전 13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명확하게 경쟁에서의 우위는 분명하게 있지만 그 갭들이 좁혀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저가 테스트가 통과된다라면 되게 테슬라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 나쁜 소식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매크로적인 것들이 그때까지 풀리지 않는다면 일시 상승은 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전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매크로의 무게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바로 매크로의 영향이 바로 그렇게 최고점을 찍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크로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막 오이포리 막 분위기에서 막 환호하면서 이제는 막 전고점으로 달려가자. 자율주행 이제 비감독도 통과됐다고 해서 가지 않고 좀 비감독으로 그럼 돈 얼마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의 수용성은 어떻게 되는데 채택률은 어떻게 되는데 로보택시는 어느 정도 도시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붙어버리면 되게 완만하게 증가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술은 대단한 것 같은데 재무제표에 찍히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수익은 많지 않네? 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주가는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또 옵티머스가 또 5,000대가 생산돼서 공장에서 딱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어머머머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기대치, 근거 있는 기대치, 펀다멘탈에 기초한 기대치가 형성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탄탄해진 펀다멘탈의 기초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주가는 또 상승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옵티머스도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카펙스 투자, 비용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핏 마진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단히 프로핏 마진을 줄이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모델 Y 주니퍼하면서 공장 바꾸면서 프로핏 마진 비용 투자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은 아직까지 매스 프로덕션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직 비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모델 2, 모델 Q 같은 중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나오기 위해서 생산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올해? 그럼 올해 이것이 브레이크 이븐만 가도 전 신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로만 보면. 그럼 올해 2분기, 3분기, 이에서 유일하게 기쁜 소식은 프로핏 마진에 크게 기여할 것은 ESS 부분이에요. ESS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는 상하이의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되고 설치가, 인스톨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매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인스톨레이션이 2분기에는 잡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도 1분기 딜리버리 보면은 자동차는 처참했지만 10기가가 넘었잖아요. 10기가와트시가 만약에 2분기, 3분기 때는 20기가와트시로 여러분 성장한다고 보세요. 이건 여러분 10기가 정도면요. 자동차 50만 대 판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출에 이미 30% 이상 전기차 매출 30%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네. 매출이 50만 대는 아니고요. 수익이요. 아, 수익. 예. 수익이 네네. 이 워낙 그 ESS의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네네네. 20%가 넘잖아요. 네네. 26%, 27%까지 가니까 아. 이 수익의 절대적인 금액은 네. 자동차를 팔았을 때 수익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 50만 대하고 네네네. 10기가와트면. 네네. 이러면 2분기 때, 3분기 때 10기가와트시가 상하에서 추가가 되면 20기가와트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50만 대 더 파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으로 가장 기쁜 일은 ESS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짐이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2026년도에 풀리기 시작해야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겠네요.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저는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겠구나. 네. 너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다고 네. 보시는 거네. 네, 박사님, 한국도 뒤늦게 이제 정부가 민간 합동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뭐 1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제 기업들 리스트까지 쫙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당연히 이제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리고 젠슨항이 개발자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기자 간담회 때 휴머노이드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양산 체제가 들어가는 게 2030년, 그러니까 5년 안에 가능할 거다. 그 기사를 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포함한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좀 네. 발전 가능성, 성장성, 뭐 상용화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젠슨왕이 얘기했던 2030년의 시기에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걸 2027년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서 네네. 그건 좀 너무 무리 아닌가. 네네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 2027년에 3,500만 대를 투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장에. 3,500만 대요. 네.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네. 그만큼 중국 정부는 되게 드라이브를 스케일이, 엄청, 네, 네, 크고 드라이브를 엄청 네네.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1조 달러를 내년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이죠.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맞습니다. 원인데 네. 이거를 2030년까지 쪼개서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이런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 정도의 금액은 네네. 여러분 2030년까지 1조 원은 말도 안 되는 적은 그쵸? 금액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들고 네. 리스트업이 쫙 되면서 대학하고 네, 맞아요. 기업들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오르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느 당이 지배하든 정부가 들어오든 네.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규모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지금까지 연구는 더욱더 커져야만 하고 커져야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1조는 네. 정말 작은 돈이라는 말씀을 네, 네. 드리고 싶고 네. 이 지금 크게 타임라인과 관련해서는 전 젠슨왕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옵티머스가 5,000대를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뭐 현대자동차가 거기다가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의미 네, 있는. 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못 만들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들어가려면 휴머노이드 가격이 최저임금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대로 들어가는데 네. 그 나라의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준으로 가려면 얼마나 가격이 낮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100만 대는 생산해야 연간 100만 대는 생산해야 옵티머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기가팩토리에 쓰기 위한 거라든지 네. 또는 타 공장에서 테스트로 쓰기 위한 것이 대중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대를 누가 먼저 생산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AI 부분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냐면 자기 AI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것도 현명한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데가 피규어 같은 데죠. 네. 피규어는 03부터는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데 대량 생산의 규모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론 머스크도 10,000대를 생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5,000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사실을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정의할 수 없지만 피규어도 아마 그 정도 생산하면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은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네. 규격화된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렉스루가 생겨야 될 부분은 AI도 브렉스루가 생겨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는 지금 많이 근접해 와 있다고 봅니다. 액추에이터는 이제 근육의 역할을 하는 전기 모터입니다. 이 전기 모터 부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손의 자유도 부분에서 인간의 27도하고 지금 대단히 가까워진 22도까지 갔다라는 조금만 한다라면 27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할 때 손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허리 힘도 중요하고 인간이라는 건 다리의 힘도 중요하고 코어의 힘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할 때 손이 지금 손가락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노동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 네. 그러니까 이 유니트리의 이 배터리들은 다 2시간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2시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도 아마 그걸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아마 2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소모가 무거운 거를 들고 갈 때도 배터리 소모가 많이 들지만 균형을 잡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두 가지 단점이 있죠. 자동차는 우선 첫째 배터리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그렇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가슴밖에 없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 균형을 잡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퀴라는 것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균형은 항상 바퀴가 잡아줘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휴머노이드는 이족 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족 보행은 여러분 다리가 많을수록 거미가 다리가 많으니까 균형을 잘 잡는 거고 그렇죠. 그나마 사족 보행 균형 네. 잘 잡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족 보행은 균형을 잡기 어렵고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균형을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네네. 균형을 잡으면서 좁은 공간을 지나간다든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균형을 잡으면서 물건을 들고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물건을 들고서 균형을 잡으면서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요리조리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장과 작업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배터리 기술로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된 시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2030년까지 이제 타임라인을 잡아둔 거에는 배터리 기술이 그 정도 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LFP건 3원계 배터리건 네. 뭐 전고차는 좀 빼더라도 네. 이 매년 7, 8%의 퍼포먼스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3원계뿐만 아니라 LF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7, 8%로 과연 2030년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한 번의 점법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페어링을 또 시켜주겠죠. 자율주행도 하웨이와 바이두의 그것을 전기자동차 연결해줬던 네네. 것처럼 CATL과 BYD의 이러한 배터리 기술들을 뭐 유니티리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페어링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중국 정부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이런 데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배터리 공급을 못 받아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패나소닉이라든지 LG 엔솔에서의 배터리를 기대할 거고. 네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 핸즈 미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도가 안 됐는데 이번에 네. 뭐라 그랬냐면 네. 4680 배터리를 네.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장 저렴하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야, 대량 생산을. 자체가. 예. 네네. 그건 뭐냐면 네. 전 세계적으로 4680을 자기네가 제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패나소닉하고 LG 엔솔이죠. 그렇죠. 네. 즉 패나소닉이나 LG 엔솔보다는 자기네가 더 저렴하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야. 네네네.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기술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기술력을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직접 만들어 봐야 어떻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대량 생산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도 지금 이제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있는데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초기 시장에서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는 어떻게든지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도 돼요. 네. 자체 AI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이스로 얘기하는 것을 액션으로 하는 보이 투 액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AI가 이뤄낸다라면 내가 액션을 갖다가 왼쪽 팔을 갖다가 요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못 움직이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메카니컬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액추에이터 기술 부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술들이 성장을 더 해줘야 되고 이것이 그리고 대량 생산되면서 비용을 낮춰주면서 항상 여러분 대량 생산은 한 개당의 평균 비용을 낮춰준다.
평균 비용을 낮춰주게 되면 한 개당 평균 비용을 낮춰주면 그만큼 저렴하게 판매를 즉 프라이스 생산 비용에다가 코스트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대중들이 구매하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도 같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낮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젠스랑이 얘기했던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절까지 근데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은 AI 부분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렉스루는 반드시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배터리 부분에서의 2차 전지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긴다라면 저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배터리가 공급될 곳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배터리의 2차 전지 시장은 기술력 있는 2차 전지 회사의 시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규어 AI가 최근에 들은 게 비상장인데 약 59조에서 60조 정도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도한 밸류라고 보시진 않으신지 궁금하고 중국 휴머노이드 회사들 있잖아요. 뭐 유니트리부터 해가지고 중국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하고 기술 수준이나 미국의 격차를 얼마나 좀 좁힐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뭐 저는 피규어는 물론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구글이 이제 투자한 회사가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인 거고 그 앱트로닉 회사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빼고서는 가장 그 협업도 하면서 진흥화되어 있고 뛰어난 곳은 이 피규어죠. 피규어 같은 특히 오픈 AI 협업까지도 이제 끝낼 정도로 없이도 우리가 AI 부분은 진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BMW 미국 공장에서 지금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앱트로닉은 벤츠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공장에서 테스트는 해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BYD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을 진출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피규어 겉으로 보이는 영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는 피규어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 자동차에 쓰겠다고 했지 그 쓰는 모습들에 있어서 테스트 버전은 보여줬지만 옮기는 거 요 철판 일로 옮기는 거 그건 제가 보기엔 로봇이 더 빨리 옮길 수 있는데 로봇 8이 협동 로봇이 협동 로봇이 한테지만 뭐 해보는 건 좋은 거죠.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가 저는 대단히 또 다른 장르에서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의미 있는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로부터 협업이 없으면 진화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엔비디아의 종속된 구조를 이게 좋게 보면 협업이고 좋게 보면 형식계기 속에서 같이 진화하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종속성인 거죠. 맞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 오픈 AI와 관계를 정리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AI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고 테슬라야 워낙 뭐 혼자 하는 데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는 중국은 국가 전략에 2023년 11월에 국가 전략이 발표되고 그거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꽤나 오래됐다라는 거고 국가 전략이요. 여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황저우에도 많고 뭐 곳곳에서 다 많이 있고 유니티리는 그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이제 이 또 AI 국방 쪽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출연시키고 있지만 사족 뭐 로봇이라든지 뭐 또는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장에서 저는 중국은 독립적인 생태계로서 대단히 규모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역전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다 할 정도로 오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막 역전되고 그러지 아니라 그냥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미국하고 지금 중국에 의해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도 덴마크에도 대단히 큰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고 유럽의 기업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로봇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하고 뒤늦게 뭐 1조 원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가는 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인 거고 그거에 비해서 1조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장 이 부분에서는 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대중 시장화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벌써 2026년으로 가는 거고요. 2030년부터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27년 정도에는 기본적인 브렉스루가 생기면서 뭔가 이 용도를 찾아내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박사님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뭐 탑티어라고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삼성전자 최근에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 가서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기는 매출은 100% 협동 로봇, 맞습니다. 코봇에서 나오는 거고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R&D잖아요. 그쵸. 진짜 R&D 몇 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AI 기술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엔비디아 선택할 거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AI 기술. 자체 AI 기술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협동 로봇은 흔히 말하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잖아요. 네네. 센싱 쪽에서만 AI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센싱 쪽에 있는 AI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음. 문제는 얼마나 자율적으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을 해내느냐. 또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자라면 전선줄을 갖다가 차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손가락들의 기술들을 손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라고 본다라면 네.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주로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고 봐요. 왜요? 코봇 시장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협동 로봇 시장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돈을 번다? 네. 의미 있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 구조 좋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회사라고 봐요. 네네네. 그거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신호는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1월달, 2월달에 그래도 YY 전년 대비해서는 20%씩 성장에 나오고 있고 3월달에 특히 유럽 데이터가 엄청 좋더라고요. 프랑스만 좀 깨지고 이게 전기차 판매량 회복되고 있는데 테슬라 포함해서 앞으로 전기차 그 유럽에서 CO2 규제 관련된 것도 유예가 아니라 3년 유예가 아니라 3년 동안 평준화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25년도에 전기차를 많이 못 팔면 26년이나 27년도에 당연히 많이 팔아서 벌금을 안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신규 전기차 모델이 계속 나올 거고. 전기차 자체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봐요. 중국은 이제 역전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지가 2030년에 있었어요. 내연기관차 금지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됐고 네. 영국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 금지였는데 2035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네네네. 그건 뭐냐 2040년으로도 연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킬로메타당 CO2의 이 규제가 매년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96까지 내려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킬로당 96g 이상은 CO2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여러분 기아의 모닝이 103이잖아요. 네네. 그죠? 기아의 모닝도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어떻게 팔죠? 네. 자동차 판매 총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건 0이니까. 맞아요. 네. 0이니까 여기다 제네시스 한 대를 더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목숨 걸고 유럽에다 전기차를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오니까 뭐 EV6를 팔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원래 있던 니로라든지 이런 거 네. 그냥 이렇게 개조해서라도 갖다 팔았던 이유가 네. 내연기관차 팔고 싶어서. 였다라면 이제 전기차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유럽에다 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유럽은 쿼터제가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CO2를 규제하면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쿼터제고요. 네네. 캘리포니아는 쿼터제라서 예를 들면 2027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내년에는 뭐 37%인가는 무조건 전기차로 팔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 37% 못 넘으면은 네. 37%는 틀릴 수 있습니다. 34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네네. 있는데 그래서 30% 그리고 이것이 2028년에는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2035년에는 완전히 금지되거든요. 하이브리드도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서 만약에 이 쿼터를 못 맞추면 대당 내연기관 파는 거당 10만 달러인가 20만 달러 벌금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레귤레이션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체 차량 매출에서 한 15%를 넘어서면 전기차가 네. 티핑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중국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유럽도 이제 넘었죠. 넘어섰고 네네. 미국이 아직 안 넘어섰죠. 미국은 이제 8.9%에서 9% 정도 수준인 거죠. 맞습니다. 네. 한국만 지금 뭐 자꾸 캐즘 얘기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100대를 생산하는데 20대를 만약에 전기차로 생산해요. 이 80대가 어려워져요. 이 규모의 경제는 역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규모의 경제로서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100대 매일 100대 만들다가 80대밖에 못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내연기관에 네. 프라핏 마진이 급강화합니다. 네네네.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뭔가 또이는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돈을 못 버는데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신모델 만들겠어요? 한번 여러분 페리세이드 한번 껍데기는 개조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도 좋아지고 맞아요. 안에 있는 디젤 모터 네.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계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계속해서 R&D 투자를 해줘야 되고 생산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현대차를 한국 시장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 파는 대수가 200만 대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파는 건 700만 대니까 나머지 500만 대를 수출하는 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출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200만 대 가까이가 예를 들면 이제는 전기차인데 네. 이 500만 대를 가지고서 R&D가 이게 전처 400만 대로 되고 300만 대로 줄어들면 여기에서 각각 모델마다 그 개발을 내년에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를 껍데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연기관이나 파워트레인도 해줄 수 있겠냐고요. 못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요 지점이 오면은 내연기관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BMW 회장이 과거 얘기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이행을 어떻게 큰 문제 없이 갈 것인가. 일종의 이행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기차에도 투자해야 되고 내연기관에도 그쵸. 투자해야 되는 네. 이중고인데 판매량은 절대량은 비슷하다라는 거. 이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BMW나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에서 시장에서의 처참하게 당하니까 전체 생산량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현대는 그나마 전기차 부분이 성장하면서 전체 생산 규모가 올라간 거예요. 내연기관대로 있고. 네네. 이러니까 현대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과연 이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즘 EV 시장은 EIV 요즘 전문가들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그들만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네네. 요즘 이거를 EIV라고 얘기를 합니다. EIV 전기 일렉트릭 베이클 전기차에서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베이클 이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네네. 이 EIV 시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이 중국 자동차들이죠. 한국도 여기에서 얼마나 서두를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테슬라는 EIV 시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EV 시장이 또 한 번 트랜지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EIV 시장으로.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가 최종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서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가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업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탁재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나 R&D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LG 엔솔은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그래도 3대 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3대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저는 규모의 경제 장점은 계속해서 추가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 매우 기대가 되는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온이나 삼성 SDI나 SK온 정도가 얼마나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을지는 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내부 재무제표를 안 뜯어봐서 제가 한국 기업들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BID나 CATL 3개 정도는 대단히 규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배터리 팔면서 2차전지 시장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반드시 더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는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LG엔솔은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팔란티어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신규로 좀 관심 보이시는 기업도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려요. 팔란티어는 사실 업데이트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적 발표를 봐야 되는 거고 실적 발표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룰 오브 40 이 부분을 80까지 넘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대단히 매출 부분에서나 그리고 또 프로핏에서도 대단히 좋고요. 또 하나 이제 팔란티어에서 좋은 것은 이 민간에서의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계정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를 계속 보시게 되면 아마 팔란티어가 1분기에도 저는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매크로적인 영향을 뺀다라고 한다라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중동의 전쟁이 종식되어도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니즈가 대단히 크다라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전략 전체를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이 군사 전략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란티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버먼트 영역에서의 매출도 증가할 거고 또 민간에서의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매달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투자처를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제가 두 군데를 저는 더 투과를 했는데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꼭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네네네. 합니다. 이거는 네. 어떤 아이디어처럼. 추천이 아니라 네네. 그냥 저의 개인 네네. 속사정을 얘기한다.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두 군데 투자한 데는 네. 적은 규모로 투자했지만 매달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하나가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기업이고요. 리튬 아메리카스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제 좀 네. 분사가 됐어요. 원래 상장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네. 분사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네네. 분사하면서 리튬 아르헨티나로 이제 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만드는 회사는 그쪽으로 독립을 해서 네네.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너바다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또 네. GM하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리튬이 존재하는 건 확인이 됐고, 네. 이것을 이제 생산해내기 위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 특히 이제 히토류 수출도 이제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그쵸. 상황에서 네. 사실은 이제 또한 중요한 거는 리튬 정제소가 또 미국에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만들었죠. 그래서 리튬의 생산지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정제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생산과 정제가 미국에서 정제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정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튬 아메리카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에 투자를 했고, 또 하나 한 것은 인페이지 에너지라는 곳인데요. 인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쪽 아닌가요? 네, 맞아. 태양광 쪽이기도 하고 또 ESS 사업도 하고 있고 네네. 전기 충전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 네네.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네. 네네. 근데 네. 태양광 사업을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저는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텍사스라든지 오히려 공화당 주에서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윈드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지금 많이 오히려 네네. 가고 있는 거고 네. 태양광을 버리고서 미국이 저는 아무리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해서 네. 석유를 캐고 천연가스를 캐도요. 이러한 이 태양광으로 이미 테크놀로지적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태양광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미국에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미 가격이 경쟁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50%거든요. 그래서 1등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생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커진다라면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ESS 부분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테슬라만이 독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요즘 ESS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ESS에 대한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LG엔솔도 지금 ESS 시장 들어갈 맞아요. 거고 CATL도 ESS 시장이 들어갔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투자를 들어가서 이 두 군데를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이 리튬 하면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아메리카스 거기는 이제 여기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앨범알은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랑 그다음에 인페이지 에너지 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박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어떤 뷰, 5대5면 5대5, 7대3 뷰가 바뀌셨는지 좀 궁금하고 현금 포함해서 자산 배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현금, 비트코인, 채권, 이렇게 자산 배분 측면을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아주 작은 돈을 하고 계세요? 아니 한 적은 있어요 몇 번. 네네네. 주로 어떻게 그러냐면 거기다 저축해놨다가 모아가지고 네. 환율 좋아지고 이제 투자할 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타시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가 아니라고 보면.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그냥 제가 흔히 말하는 떡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까지 돈 모아두면서 모든 심리전을 갖다가 마음 졸이고 이걸 잘 못해요. 네. 제가 누구나 마찬가지.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분석할 수도 없는 이거를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중간에 은행에 놓든 2%보다는 좋으니까 1%도 안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 열으면 그렇죠. 어쩔 때 보니까 돈 1,100만 원 돼 있을 때, 1,200만 원 돼 있을 때 맞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거쳐가는 그리고 근데 요즘 같은 데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것으로서 저는 유의미하게 가끔 활용을 한 3번 정도 활용한 것 같아요. 약간 파킹 통장 같은 거. 네네네.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 심리적인 것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투자할 만한 할만하다. 네. 가치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성장 전망은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저는 100% 한국 주식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액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그래도 많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완성한 다음에야 네. 그 다음에 아마 저도 뭐 크립토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언젠간 한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단계 들어갔다 단계 빠지는 일을 잘 못해서 한국 주식까지 할 수 있는 대범함과 시간은 네네. 그러려면 또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지금 아직 없어서 한국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 주식 100%시네요. 네네네. 그 최근에 그래도 중국 뭐 항생테크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네네. 샤오퐁도 투자하시고 샤오미도 투자하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럼 중국 주식은 비중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거죠. 제가 돈이 많으면 다 하죠. 저 캐나다 주식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주식은 뭔가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제가 이제 미국 방산업체들을 보게 되면서 방산업체들은 성장할 때 M&A를 대단히 많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겠죠. 국방성하고 관계가 신뢰도를 뚫기가 네. 쉽지가 않거든요. 아. 한 번 신뢰도가 뚫리면 그 신뢰도가 있는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그 회사가 규모가 커지는 성장성을 항상 보여왔어요. 그래서 앤드릴 지금 대단히 성장하고 있고 비상장이죠. 근데 앤드릴도 벌써 3번 합병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거는 앤드릴이 다음번에 합병할 회사가 어딜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캐나다 저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앤드릴이 이렇게 방산. 네네네. 네. 그래서 방산회사니까 분명히 앤드릴이 저 회사에 저 기술은 필요로 하면은 합병을 하겠구나. 라고 해놔서 이거는 그냥 합병이 안 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기업.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합병 후보군이네, 앤드릴 합병 후보. 그래서 당연히 방산 쪽이겠네요. 네네네. 그냥 재미삼아. 어렵게 캐나다 주식 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할 수 있나요? 전화로만 할 수 있어요. 전화로만요? 그것도 와. 장 오픈했을 때만.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뭐 그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저는 다변화를 시키기보다는 저는 제가 목표치하는 주식을 좀 다 사서 저는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내면 한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은 저는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팔아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더 사고 이러질 않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지금 따로 지금 제가 미국이나 독일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투자 채널을 유료로 구독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공부하고 있고 네네. 뭐도 공부하고 있고 해서 이제 뭐 거시경제야 뭐 공부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독일에서 학부부터 경제학으로 학부 석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이건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쵸, 들어갈 그쵸. 수 있는 것이 네네네. 있는데 네. 주시장은 뭐 제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공부한 지도 한 1년 반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유료 채널에 가입해서 독일과 미국 채널, 그래서 미국과 하나, 독일 거 2개에서 3군데 채널에서 열심히 유료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독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도 있고, 이런 기술력인. 제가 것도 투자자로서 있잖아요. 전문, 제 직업이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가 회사도 있고. 그쵸. 네.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제가 이 전문 투자자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소액 투자자인데, 그리고 매달 조금씩 넣고 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장, 특히 미국 시장 넘어가는데 미국 시장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미국 주식에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최근에 변동성이 뭐 줄어든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의 말이 맞을지 뭐 정말 이번에 뭐 존 리가 뭐 또 얘기를 하는데 존 리는 저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네네네. 블랙락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누구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시장이구나. 네네. 불확실성의 시장이구나. 여기서는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이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레버리지. 네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 콜 투자를 하신 분들, 마진 콜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투자하신 분들,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분들에겐 되게 어려운 시기고 제가 그분들에겐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바가 좀 없고요. 나머지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을 좀 심리적으로 지금
흔히 말해서 수건을 던질 때는 아니라는 생각. 네네. 예, 이거를 좀 가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페이즈라든지 리튬 네네. 아메리카스는 다 3, 4월에 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 나갈 생각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또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네.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은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발란티어라든지 이런 네네. 데에 대한 그리고 뭐 몇 군데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식을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늘리지는 않고 있고 신규 주식들을 좀 찾고 있는 방향으로 저도 투자 전략을 바꿔내고 있는데요. 저는 네. 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으로 주가가 그렇죠. 올라갔다 네네.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잡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네. 그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 그리고 이런 그 AI 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강전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